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볶으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냄새가 날수록 몸에는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계속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얼굴이 누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정제유는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암이 걱정되신다, 그래서 어떤 식용유를 먹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딱 이틀만 투자하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라클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강영창 의사라고 합니다. 오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란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 아니면 외부의 생활 습관, 담배, 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세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세포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저산소 환경에 빠지게 되면 암세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유발되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암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 많이 생긴다는 이론은 195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30% 정도 줄어들게 되면 세포가 사멸되거나 아니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정상세포는 산소랑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해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이도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정상세포는 죽고 암세포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뭘까요? 그게 바로 지방인데요. 지방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세포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세포막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세포막은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요,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돌다가 세포에 공급되게 돼요.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려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세포막이 건강하고 부드러워야 세포에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포가 숨을 잘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서 건강한 세포막을 유지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방금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메가3랑 오메가6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머리와 지방산이라는 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산의 경우에는 몇 번 꺾여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지방산에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꺾여 있지 않고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겹쳐있기 좋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버터나 비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여러 번 꺾여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용유가 있겠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에 수소를 넣어서 다시 일자 형태를 만든 거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몸에 제일 안 좋고요. 포화 지방이 그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불포화 지방산, 즉 식용유를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식용유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지방산이 몇 번 꺾여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9 같은 경우는 한 번 꺾여 있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정도 꺾여 있는 구조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꺾여 있어요. 5번에서 6번까지도 꺾여 있습니다. 이런 오메가3, 6, 9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기름의 산패랑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이 상해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를 산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몸에는 좋지만 산패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을 조금이라도 가하면 기름이 변성돼요. 반대로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몸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대신 열에 되게 강하고 산패에 잘 저항할 수 있어요.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오메가3와 6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암이 걱정되신다, 그래서 어떤 식용유를 먹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에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아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고 이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포막은 오메가3랑 오메가6가 섞여서 둥둥 떠다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유에 코코볼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이 부드럽고 투과성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지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적절해야 세포막이 건강하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세포막이 너무 딱딱해지게 되면요, 산소라던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메가3의 비율을 가능하면 높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이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다룬 연구예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긴다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70%가량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2.5보다 낮아진다. 즉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요,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도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자궁경부암이나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하루에 1g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식용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라 라고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메가3가 높은 식용유는 가열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기름을 가열해서 튀김을 해 드셔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오메가9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요새 자주 먹는 음식이 뭐가 있죠? 피자라던가 치킨, 삼겹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서구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오메가6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오메가6는 아까 안 좋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서구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의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 15대 1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오메가3의 비율을 높여주셔야 돼요. 암에 좋은 식용유를 드시는 원칙 3가지를 요약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를 드셔라. 오메가3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막이 부드럽고 건강해지겠죠. 자연스럽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산패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로 가열하지 말고 그냥 샐러드 같은 데 뿌려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식용유는 절대 가열하지 말고 드셔라.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가열을 한다면 온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그리고 오메가9이 높은 기름을 드셔라 이겁니다. 만약에 꼭 튀김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열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온도를 낮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가열할수록 발암물질이 나오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튀긴 기름을 다시 재사용하지 말고 꼭 버려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튀김에 사용하는 기름은요, 상대적으로 열에도 강하면서 몸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오메가9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가 있어요. 이런 식용유를 만드는 제조 공정도 되게 다양한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온 압착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식용유는 크게 압착유 그리고 정제유로 나눠지는데요. 압착유는 말 그대로 쥐어짜서 기름을 짜내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정제유는 화학적 약품을 이용해서 지방을 분리해낸 다음에 정제해서 만드는 식용유입니다. 올리브유나 코코넛유, 아보카도유처럼 과육으로 만들어지는 식용유는요, 압착유로 잘 만들어져요. 하지만 해바라기씨나 포도씨 같이 씨앗을 압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은 정제유가 많아요. 정제유를 만드는 과정에 유기용매라던가 강산, 강염기 같은 독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제유는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압착유를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압착을 하는 과정 또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온 압착, 그리고 저온 압착이 있습니다.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볶으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냄새가 날수록 몸에는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름의 경우에는 가열을 하는 순간부터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온으로 압착한 식용유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건강에는 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식용유를 이용해서 간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식용유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져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간을 청소하는 리버 플러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기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담즙이라는 거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빼내는 하수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에서는 하루에 500에서 1000cc 정도의 굉장히 많은 담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담즙은 평소에는 쓸개에 저장이 돼 있다가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분비되면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담즙에 찌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담석이라고 불리는 돌덩어리가 몸 안에 많이 생기기도 해요.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얼굴이 누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건강한 식용유를 이용해서 간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간 청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딱 이틀만 투자하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일단 토요일은 아침까지만 먹고 금식하시고요. 저녁 10시쯤에 올리브유 90cc 그리고 자몽주스 90cc를 섞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원샷을 하세요. 천장을 보고 30분 정도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세로 주무시면 되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물 1리터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섞어서 이거를 한 번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먹었던 식용유가 작용을 하면서 담즙을 한 번에 분비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담도 안에 있는 찌꺼기랑 담석들이 분비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실제로 지방간이 있으셨던 분들이 간 청소를 꾸준히 하면서 좋아졌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식용유를 섭취하면서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 청소는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간격을 늘려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용유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특히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식용유를 더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27%나 낮아졌더라 라는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를 88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5%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요,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려면 이거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암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흔히 암은 유전적인 이유로 생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암은 유전적인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환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미세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술이나 담배를 하실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몸속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요. 세포가 데미지를 입으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염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몰려들고 열도 나게 되는 거죠. 염증은 원래 외부 침입이 있을 때 잠깐 일어나고 끝나야 되는데요. 이 염증이 끝나지 않고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들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요. 활성산소가 축적되면서 세포의 DNA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만성염증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몸에 있는 염증을 측정하는 피검사 수치가 CRP라는 겁니다. 이 CRP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해서 암에 걸릴 위험을 비교한 연구예요. 그 결과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남성은 38%, 여성은 29%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식품 하나를 꼽자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식품 안에도 들어갔을 정도로 아주 몸에 좋은데요. 토마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라이코펜,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겁니다. 라이코펜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인데요. 엄청나게 강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 염증 물질이 쌓이고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토마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춰주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전립선 암인데요. 중년 남성들에게 은근히 자주 발견되고 뼈 전이도 굉장히 잘 돼서 엄청 까다로운 암입니다.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한 연구 결과 하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11% 낮았다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하게 되면 걸릴 확률이 19%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암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암 발생 순위 4위를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 하나가 있는데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27%나 낮아졌더라 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폐암이나 유방암에 대해서도 토마토나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 암의 전이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암뿐만 아니라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남성 갱년기를 호전시키는 효과입니다. 앞에서 토마토가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는 남성 갱년기를 호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자의 운동량이 부족한 남성 44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남성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조군으로 일반식을 섭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남성들을 12주간 관찰을 했더니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에만 정자의 운동성이 활성화됐더라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남성 갱년기를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눈 건강 개선 효과예요. 이 연구는 1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인데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의 섭취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황반 변성에 걸릴 확률이 35%나 낮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혈압 강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을 올리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혈압이 약 5 정도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은 식욕 억제 기능인데요. 영국의 리딩 대학교 연구팀이 정상 체중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 포만감을 훨씬 더 오랫동안 느끼더라,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미치는 슈퍼푸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요.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려면 이거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익혀 먹고, 껍질째 먹고, 기름과 함께 드시라. 일단 토마토를 익혀 먹게 되면요. 중요한 영양소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토마토를 88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5%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토마토 페이스트처럼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토마토를 껍질째 먹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랑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게 된다면 조금 질기고 식감이 안 좋을 순 있지만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중량 대비 껍질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요.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도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름에 볶아 먹는 게 좋은 이유는요. 라이코펜 같은 붉은색 계열의 색소는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서 볶아주거나요. 아니면 요거트 같이 지방이 들어있는 걸 같이 섭취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요. 하루에 토마토 1개 정도씩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섭취해 주시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토마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참 좋은 음식인데요. 자칫하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련된 물질이에요. 흔하게 복용하는 알러지약 성분인 항히스타민제는 바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인 거예요. 토마토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염이나 아토피,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많이 섭취했을 때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익은 토마토를 섭취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토마토의 파란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솔라닌은 감자의 싹에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량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역, 구토,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꼭 완전히 익혀서 먹는 후숙식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암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특별히 좋은 음식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쁜 음식은 피해 주시고 나머지 음식들은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드시게 되면 또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몸에 건강한 식품들 위주로 골고루 드셔주시는 식습관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만 믿고 있으면 다른 암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어떻게 암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모를 수 있냐고 병원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100가지도 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도 있고요. 별 쓸모없는 검사도 있습니다. 방사선 물질을 몸속에 주사한다고 했잖아요. 방사선에 자꾸 노출되면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서 왜 추천을 하는 걸까요? 제일 무서운 병을 딱 하나만 꼽자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는 인식이 많고 되게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약이나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서요.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컨디션만 유지한다면요.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암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끔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좋은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조기에 발견한 암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몸속에 암이 있다고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암이 컨트롤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기로 번지면서 장기 부전이 생겨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만 한다면 암 때문에 죽을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귀찮다고 건강검진을 건너뛰다가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남은 인생은 독한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지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국가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주는 검진이에요.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암 검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서 의무 항목이 다른데요. 위암, 간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살부터 의무 검사를 시작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살부터 검사를 받게 되고요.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암은 흡연을 많이 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4살부터 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6가지는 유병률이랑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서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고 비용도 합리적인 거를 위주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만 믿고 있으면 다른 암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국가건강검진에서 검사해주는 암을 어떻게 설정했다고 했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암을 검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어떻게 암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모를 수 있냐고 병원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 건강검진은 빼놓지 않고 받았지만요, 정작 필요한 다른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진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암검진은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빠뜨리지 않고 검사하고 싶다면 몇 가지 필수 검사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검진 리스트들을 보면요, 정말 100가지도 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도 있고요, 별 쓸모없는 검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와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 5가지씩 설명드려 볼 거예요. 첫 번째 비추천 검사, 바로 PET-CT입니다. CT라는 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몸을 단면으로 잘게 쪼개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PET-CT는 조금 다른데요. 몸속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해서 어떤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암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PET-CT를 암 검진 목적으로 권고하는 병원들을 가끔 봤는데요. 방사성 물질을 몸속에 주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ET-CT는 일반 X선 대비 방사선 노출량이 200배 정도 높습니다. 방사선에 자꾸 노출되면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PET-CT 결과는 또 쓸데없이 정확해서 몸속에 있는 사소한 염증까지도 잡아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추천 검사, 복부 CT입니다. 복부 CT는 췌장이나 신장처럼 깊숙이 있는 장기를 보기에 좋은 검사인데요. 문제는 복부 CT도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는 장기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 장기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조영제라는 물질을 써야 돼요. 이 조영제는 콩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부 CT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나 신장암 같은 질환들은 대부분 40대나 50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젊은 나이부터 걱정된다고 CT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비추천 검사, 뇌 MRI입니다. MRI는 CT보다 더 오래 걸리고 비싸기 때문에 막연하게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MRI는 뇌경색 같은 질환을 보거나 아니면 관절같이 미세한 조직들이 많을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하지만 편두통이나 아니면 치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머리에 MRI를 찍게 된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머리 MRI를 찍는 것은 별로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암 표지자 검사예요. 피검사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검사인데요. 췌장암은 CA19-9, 대장암은 CEA, 간암은 AFP, 전립선암은 PSA, 유방암은 CA15-3,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각 암들에 연결된 종양 표지자가 있어서 이 표지자가 올라가면 암이 어딘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종양 표지자 검사는 일단 암이 진단된 분들이 재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예요. 단지 검진상에서 수치가 높아졌다고 대학병원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가시라고 합니다. 마지막 비추천 검사,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부전이나 아니면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검사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검진 목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심초음파는 증상이 있거나 특이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서 왜 추천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은 과도한 검사를 하고 있고 조그만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대학병원으로 다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건강보험에 포함된 급여 검사보다는 비급여 검사가 병원의 수익이 좀 더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비용에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정도 검사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검사를 받았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검사,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공기나 뼈로 막혀있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특히 복부 초음파는 간이나 담도, 췌장, 신장과 같은 장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CT랑은 다르게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전혀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임산부한테도 할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2년 간격으로 한 번씩 받아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은근히 젊은 나이에 많이 발견되는 암인데요.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는 4에서 5년 간격으로 한 번씩은 시행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 MRA입니다. MRA 검사는 MRI랑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촬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뇌 혈관을 보는데 특화된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사는 뇌 동맥류를 조기에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뇌 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확인되는 질환인데요. 뇌에 있는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미리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간단한 시술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MRA 검사는 평생 한 번 정도는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해 주세요.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만약에 경동맥에서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시행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은 기본적인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는 비용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 소요되는 시간도 아주 짧아요. 반면에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검사만 해도 몸속에 있는 기본적인 장기들의 이상사항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혈액검사는 반년에 한 번씩은 집 근처 의원에 가서 하시는 걸 권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검사만 받아주신다면 큰 병을 미리 찾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만 잘 받아도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다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중요한 질환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진행되는 공장형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밖에 의료진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진 성수기인 11월이나 12월은 피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정신도 없고 한 환자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널널한 기관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사망률 몇 %, 완치율 몇 % 이렇게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내 몸에 생긴다면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써도 절대로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암 공부하는 의사 강영창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전공과를 정하기 전에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과 인턴을 돌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일 하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대장암 말기로 입원해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독한 항암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식사도 거의 못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왠지 제 할머니 같기도 했고 매일매일 찾아뵈면서 손을 잡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끝나고 이제 다른 과로 가기 전에요. 이 할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래서 환자 옆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의사는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더 좋은 내과 의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